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가장 먼저 8월 5일부로 수원 진주 노선의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운행 시간대가 모두 다 다르니 예약처에서 운행 시간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KGM의 스마트 1102가 제조 불량으로 8월 10일부터 리콜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 1102 52대가 조향장치 내 연결 부품 제조 불량으로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리콜 대상에는 에디슨 모터스였던 시절에 생산된 차량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의 수소 액시언트도 조향 피트머남 제조 불량으로 리콜 예정이며 이외에도 BMW 320D와 현대 기아의 승용차도 각자 이유로 리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내버스 704번 노선 폐선을 통보받고도 양주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주민들이 양주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양주 장흥면 송추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704번의 운행구간 단축 계획과 대체 노선 발굴을 요구하는 공문을 양주시에 통보했는데 버스의 CNG 충전 문제로 진관 차고지까지 공차 회송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단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양주시는 노선 단축 철회를 요구했지만 8월 10일 버스 노선이 폐선되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주민들은 2년의 시간을 주고 대체 노선 마련을 요구했지만 양주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주시는 버스 5대를 임시로 투입해 송추에서 구파발역간을 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전기 및 수소차 관련 자체 인증시설과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체만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고 이달에 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소차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나 비내연기관차는 환경부의 환경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비내연기관차는 시장 조기 활성화를 위해 자체 시험시설이나 기술 인력이 없어도 인증 신청이 허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값싸고 품질 낮은 중국차가 수입 판매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국산 전기버스 등 판매에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중국산 전기버스는 영세 수입 매매 상사를 통해 들여오는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상사는 자체 시험시설이나 기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 용도는 예외적으로 인증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국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 전기버스는 54.1%의 점유율을 보였다가 올해 들어 낮아졌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주로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쓰이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기반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보다 값이 1억 원가량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NCM 배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은 높습니다. 2차 전지 LFP 역시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이며 양극 활물질에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LFP와 NCM 모두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했으나 양극재 기준으로 LFP 배터리에서 불화수소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LFP 배터리는 NCM과 비교했을 때 내화성을 갖추었고 LFP 전기버스가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있어 화재 빈도수가 적었으며 언덕을 올라갈 때 전기버스 효율을 높이다 보면 발열이 일어나는데 계속 언덕만 올라가면 배터리에 가중치가 가해져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줄면 갑자기 방전될 수 있고 LFP 배터리는 용량이 크다 보니 교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배터리는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하면 노후화가 발생하는데요. 이서연 선임연구원은 차량 9년 내 배터리 교체가 1회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터리 노후화 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LFP 폐배터리도 문제인데 이것은 재활용이 어려워 중국 기업들은 폐배터리를 매립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엔 NCM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전기버스가 도입되고 있는데 정부가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성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가 인천시에 M버스 신설을 건의함에 따라 동이천역 출발 M버스 노선 신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난 1일 인천 동구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M버스 노선 신설 건의안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경유지는 인천 미림극장, 재능대 서문, 경인고속도로와 홍대 입구역 등으로 구성되고 신설 목적은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지역 내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송림지구와 금송구역에 총합 약 1만 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데요. 그러나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이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유일하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 후 주민들은 전철역까지 따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편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8월 1일과 7일 양일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노사 간 조정회의가 진행됐으나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월 520만 원을 제시하고 사측은 38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인천시는 경기도 사례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사측 제시안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으며 월급을 단숨에 100만 원 이상 올리는 것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아래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4일 3차 조정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입장차 때문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이 지연되면 준공영제 도입은 더 미루어집니다. 한편 인천광역버스는 처우 문제로 스무선 확보가 어려워져서 전체 중 60% 수준만 운행되고 있으며 시에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구인난 완화와 광역버스 운행률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비롯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지역에서 사업자에 지급한 연간 손실 지원금은 2020년 1조 1394억 원에서 2023년 2조 281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투자금을 모아 운영한 후 실적에 따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준공영제 시행 지역이 수익이 안정적이고 손실 우려가 낮아서 진출을 거듭해 서울과 경기 지역 기준으로 1,000대 넘는 시내버스가 사모펀드 산하의 시내버스 회사 소속이 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모펀드가 소규모 업체들을 인수해 버스 산업체계를 대응한다면 평균 비용을 절감하고 통합된 관리 시스템 하에서 경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일반적인 시내버스 회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사업에 투자할 자본력과 노하우가 있고 새 활로 구축에 유리하다고 분석하면서도 재정 지원이 승객 편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모펀드 이익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며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투자자의 이익을 중시하면 공공재원에 활용한 지원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연평균 당기 순이익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주 배당과 차고지 매각, 대출 상환이 이루어졌고 저수익 노선 운행을 감축하거나 폐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조사처는 가이드라인의 추가 보완 및 개정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통학전용 순환버스 사업이 버스업계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교육청은 등하교 거리가 먼 학생을 위해 통학전용 순환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버스업계가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교육 측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통학 불편이 극심한 권역에 특정 시간대 학생들만 이용 가능한 노선을 신설하는 것인데 올해 1학기 파주에서 처음 시행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지난달 통학순환버스 사업 설명 문건 배포를 통해 구체적인 노선안이 나왔는데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계와 별도로 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이준석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장 인근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사업 도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만성 적자가 이어지는 와중에 교육청이 추진하는 버스와 운임 경쟁이 내몰려 위기감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검토를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이 최근 종료됐는데 시내버스 적자가 심화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도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됐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카드 요금 기준 1,450원으로 운영 중인데 그동안 물가는 올라갔고 버스 승객 수는 대폭 줄어들면서 적자는 심화됐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조합은 교통카드 요금 2,593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027년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관리제가 도입되면 매년 도비 1조 1,35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대규모 예산을 감당하려면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요금을 동결하더라도 서울시의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은 150원을 추가 지불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 부담 가중과 반발이 불가피한데요. 특히 대중교통을 꺼리게 되면 대중교통 사용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 패스 사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선의 개편안이 올 하반기 공개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시내버스 전체 노선의 50% 이상이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DRT 운영 추진 방향을 고려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을 중단했다가 8월 1일에 재개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시내버스 운행 대수는 모두 54만 7,719대, 이용 승객 수는 1억 9천 명을 넘겼는데 이 가운데 달성군 지선버스 중 일부가 연간 이용 승객이 1만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노선 개편 초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버스 업계에서는 군위군을 포함해 전체 노선들 중 50% 이상이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미노스 인베스트먼트가 우진산전에 블라인드 펀드 재원을 활용해 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도미노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우진산전이 발행한 5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확정 금액은 5천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고 연내 6천에서 7천억 원 규모로 펀딩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진산전은 시비투자 조달 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문 홍천간 광역철도가 정부 신규 사업에 공식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간 단선철도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동탄 청주공항 간 철도와 함께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지난 1월 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 상향과 지자체가 노선 협의, 사업비 분담 등의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북 간의 광역급행철도도 정부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 본격 추진됩니다. 아울러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와 협의 후 예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포공항역에서 풍무역과 장기역 쪽으로 노선을 잇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서해선 KTX 개통을 앞두고 수요 부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개통할 서해선 KTX가 수도권 전철과의 연계계획 지연으로 수요 부진 우려가 나왔는데 화성시 종점에서 수도권 전철로 이어지는 신안산선 준공이 밀려 반쪽 노선으로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서화성 남양역에서 홍성역까지 운행될 서해선 KTX는 당초 고양시 대곡역까지 구간을 구성할 계획이었고 장기적으로 군산을 거쳐 목포까지 연결될 구상까지 가지고 있으나 신안산선 개통이 밀려 서해선 KTX가 2년 가까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란 지적이 있으며 서화성 남양역 인근은 현재 개발 전 상태라 허허벌판입니다. 서화성 남양역에서 원시역 구간은 현재 79.9%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 2024년 개통이 불가능하며 이는 수도권 진입과의 단절로 이어지는데 이는 중부내륙선 KTX 초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신안산선이 세 차례 유찰되어 계획 자체가 늦어졌다며 원시역 구간이 완공돼야 서해선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GTX-C의 2028년 개통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GTX-C가 지난해 말에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실제 공사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업계에 따르면 GTX-C는 지난해 말에 행정상 착공인 사업 실시 계획 승인을 고시했고 2028년 개통을 선언했으나 진척된 소식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여건이 변했고 공사비가 30% 올랐으며 승객 수요 불확실성까지 겹쳐 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착공기를 최대한 내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상 개통 날짜인 2028년 12월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간부 36명을 타임오프와 관련한 문제로 해고한 것에 서울교통공사 내 양대 노동조합이 반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 양대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부 36명을 집단 해고한 것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양대 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간부 19명을 파면하고 17명을 해임했는데 노총에서는 타임오프 초과 조합 활동을 모두 무단결근으로 규정해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해 타임오프가 시행된 2010년 이후에도 조합 활동은 폭넓게 허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단결근이 성립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결근 사실을 모른 채 결근이 있어야 했는데 공사에서 무단결근을 했다고 특정한 날에는 공사와의 단체 교섭에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 양측에 화해 권고를 내렸으며 19일까지 화해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양측의 조건이 조율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화해 권고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 사내에서 유포된 사건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영업계획처 직원 A씨가 직원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방에서 전사 직원 16,433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공유했는데 여기에는 내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공사 매뉴얼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대응팀을 조직해 당사자에게 사실을 통지해야 하지만 공사에서는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단체 메신저방에 있었던 인사 직무 직원들은 정보 열람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성희롱 피해자 B씨가 성희롱 피해자 명단이 유출되어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론화되었는데 공사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만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B씨는 인사처 등에 사건 처리를 부탁했지만 묵살됐고 서울시에 제3자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이를 조사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무교육 실시와 시스템 개선을 공사에 권고했습니다. 공사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며 통지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사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2차 피해 발생 시 관련자는 직무에서 배제되며 상급 팀장 이상 보직자는 직위가 해제되어야 합니다. 감사실은 조사자들에 대해 직위 해제를 요청했으나 최종 승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